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살이 된 김명숙입니다. 제 남편 정민호는 저보다 2살 어린 60살이고요. 우리는 30년 전 결혼해 하나뿐인 아들을 키우며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크고 작은 다툼이야 있었지만 이만하면 무탈한 결혼 생활이라 여겼죠. 하지만 그날 제 30년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수요일 저녁, 저는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에 두부를 넣고 파를 썰어 올리던 찰나 남편이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다음 주 토요일에 국민학교 동창회가 있는데 나 좀 다녀와도 될까? 젓가락을 내려놓은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 단 한 번도 동창회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특히 국민학교 동창이라니 그건 더더욱 생소한 말이었습니다. 평소 연락도 안 하던 친구들이고 누구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등줄기를 타고 올라오는 이상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태연하게 반응했어요. 갑자기 무슨 동창회야? 지금까지 한 번도 간 적 없잖아. 남편은 밥을 떠먹으며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어제 길에서 지석이 만났어. 국민학교 때 짝꿍 말이야. 우연히 마주쳤는데 이번 주말에 동창회 있다고 하더라고. 번호도 주고받고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싶고. 말은 자연스러웠지만 그가 숟가락을 쥔 손으로 밥상을 툭툭 치는 동작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30년을 함께 살며 남편의 습관을 꿰고 있던 저로서는 그 미세한 긴장조차 놓칠 수 없었죠. 그래, 친구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와. 겉으로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제 마음 한편엔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는 일주일 후 제 눈앞에서 거대한 불길로 번지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은 동창회를 다녀온 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일 마치고 돌아와 소파에 털썩 앉아 뉴스나 보던 사람이 요즘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향수까지 뿌리고 외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옷차림도 달라졌어요. 새 셔츠에 바지 다림질까지 꼼꼼히 하고 머리에도 젤을 바르더군요. 처음엔 그냥 기분 전환인가 싶었지만 어느 날 그의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여보, 요즘엔 당신도 좀 꾸미고 다니면 좋을 텐데. 같은 옷만 입고 다니잖아. 여자는 나이가 들어도 자기 관리는 해야 돼. 그 말이 얼마나 가슴을 후벼 팠는지 모릅니다. 30년 동안 아이 키우고 살림하느라 나 자신을 돌볼 여유조차 없던 제게 남편은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럴까? 제 머릿속엔 불안이 점점 자라났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틈을 타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 다음에 또 보자라는 메시지. 발신자는 정현.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정현이라는 이름. 분명 여자 이름입니다. 광고 문자이길 바라며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마음이 자꾸 그 문자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회식이 있다고 말하며 늦게 들어온다 했고 저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들뜬 얼굴이었고 낯선 향수를 뿌린 채 집을 나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보, 오늘 마트 좀 다녀올게. 차 좀 써도 될까? 아무 의심 없이 차 키를 건네준 남편. 드디어 그를 추적할 실마리를 잡은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차에 올라탄 저는 천천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낯선 방향제, 여성용 향수 구매 영수증, 그리고 블랙박스. 손끝이 떨리는 걸 느끼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별다른 화면이 없었지만 음성에 집중하자 들려오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 여기서 해도 되겠어? 와이프한테 들키면 어떡해? 절대 모르지.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하니까 더 좋네. 두 사람의 음란한 대화. 숨이 막혔습니다. 내 남편이 맞나 싶을 만큼 야비하고 낯선 말투였습니다.
그렇게 안 꾸미고 다니는데 어떤 남자가 여자로 매력을 느끼겠어.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혀 떠나질 않았습니다. 블랙박스를 꺼버리고 조수석에 머리를 기댄 채 저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걸 그날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남편의 행동을 하나하나 관찰하기 시작했다. 언제 외출하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향수를 뿌리는지까지. 예전엔 전혀 관심 없던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이제는 내게 큰 의미로 다가왔다. 마치 조용한 전쟁을 준비하듯 나는 철저히 그의 변화를 기록했다. 남편은 어느 날부터 운동을 다니기 시작했다. 체형도 달라졌고 유난히 거울을 자주 들여다봤다. 젊어 보이려는 노력이 눈에 훤히 보였다. 헬스장 등록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매일 운동이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수상했다. 그리고 핸드폰은 늘 손에서 놓지 않았다. 샤워할 때도 화장실에서도 꼭 들고 다녔다. 메시지 하나도 내가 보지 못하도록 철통같이 막고 있었다. 내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다. 그러나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오히려 더 상냥하게 굴었고 그가 원하는 밥상도 차려주었다. 그저 모든 걸 모르는 척하는 게 내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전략이었다. 결정적인 날이 찾아온 건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다. 남편은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고 나섰다. 나는 그가 탄 차를 멀찍이 따라갔다.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남편의 차량을 보며 택시에 올라탔다. 그가 도착한 곳은 도심 외곽의 조용한 음식점이었다. 하지만 그곳에서 혼자가 아니었다. 그 여자가 블랙박스 속 목소리의 주인공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두 사람이 식당에 들어가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다. 서로의 어깨를 스치듯 가까운 거리로 걷는 모습, 남편이 그녀의 의자에 앉을 때 의자를 당겨주는 다정한 몸짓까지. 그동안 내게 보여주지 않던 애정이 그 여자에게는 거리낌 없이 쏟아지고 있었다. 사진을 찍는 내 손이 떨렸다. 분노와 배신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지금은 눈물이 아니라 냉정함이 필요했다. 나는 핸드폰에 있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더 이상 그를 믿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되새겼다. 이건 오해가 아니라 명백한 배신이었다. 그날 밤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돌아왔다. 식사 자리에서 누구와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어디에 다녀왔는지 묻지 않았다. 대신 내가 먼저 꺼냈다. 오늘은 누구랑 있었어? 남편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었다. 왜? 무슨 말이야?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그 말에 남편은 피식 웃고 말았다. 그러나 나는 그의 웃음 속에 감춰진 조급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내가 뭔가 알아차렸다는 것을. 나는 생각했다. 이 남자 지금은 몰라도 곧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더 이상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몸소 느끼게 될 거라는 것을. 그녀의 직장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소박한 곳이었다. 나는 멀리서 그 건물을 바라보며 숨을 골랐다. 매섭게 불어오는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랜 시간 숨겨온 이 감정의 끝자락에서 나는 드디어 그녀와 마주할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퇴근할 즈음 건물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다. 흰 코트를 입고 나오던 그녀는 생각보다 평범한 얼굴이었다. 특별히 예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못나지도 않았다. 그저 남편이 왜 그녀에게 빠졌는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아무 특징 없는 얼굴. 하지만 그런 평범함 속에서 나는 묘한 잔혹함을 느꼈다. 내 삶을 뒤흔든 인물이 저토록 담담한 얼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가 막혔다. 그녀가 길을 건너는 순간 나는 조용히 따라 걸었다. 마트에 들른 그녀는 생필품을 몇 개 사더니 곧장 아파트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춰 선 그녀 뒤로 나는 조용히 다가갔다. 그리고 조심스레 말했다. 실례합니다.
그녀는 놀란 듯 돌아봤다. 낯선 얼굴 앞에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는 그녀에게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혹시 이분 아시나요? 하며 핸드폰을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남편과 그녀가 나란히 앉아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보는 순간 입술을 질끈 깨물더니 곧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시선을 돌렸다. 나는 한 발자국 더 다가서며 말했다. 그 사람 제 남편이에요. 그녀는 당황했고 결국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몰랐어요. 결혼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는 이혼했다고 했어요. 나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당신만 속은 게 아니에요. 나도 그래요. 그리고 나는 조용히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다. 이제 당신도 준비하세요. 모든 건 곧 드러날 테니까. 그 말을 끝으로 나는 돌아섰다. 그녀는 그 자리에 멈춰 선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 역시 무너질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내가 겪은 아픔을 이제 그녀도 똑같이 겪게 될 테니까. 집으로 돌아온 나는 조용히 앨범을 꺼냈다. 결혼식 사진, 첫 여행 사진, 함께 웃던 날의 기록들. 그 모든 기억이 이제는 나를 짓누르는 짐이 되어 있었다. 나는 하나하나 사진을 찢어 불 속에 던졌다. 그 연기 속에서 나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이제 시작이다. 나는 결코 그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내 인생을 짓밟은 데가 그 값을 꼭 받겠다. 며칠 뒤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꽃다발을 들고 들어오는 그의 모습에 나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낯선 향수 냄새와 낯간지러운 미소가 뒤섞인 그 얼굴을 보며 나는 잠시 역겨움을 느꼈다. 당신 고생 많지? 요즘 내가 신경 못 썼네. 미안해. 남편은 갑작스럽게 다정한 말투로 변해 있었다. 그동안의 찔림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무언가 낌새를 챘던 걸까? 그의 행동은 너무나 부자연스러웠고 내겐 더더욱 확신으로 다가왔다. 이 남자는 지금 위기를 느끼고 있고 뭔가를 감추려 애쓰고 있다는 걸. 나는 그의 꽃다발을 받아들고 웃으며 말했다. 이런 건 오랜만이네. 무슨 바람이야? 남편은 익숙한 표정으로 둘러댔다. 그냥 요즘 당신 얼굴이 피곤해 보여서. 미안한 마음도 있고.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피곤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좀 깨달은 거지. 내가 얼마나 바보처럼 살았는지.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안에 숨어있던 당황과 두려움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하지만 그는 금세 웃으며 말했다. 무슨 말이야? 무슨 일이 있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나도 요즘 생각이 많아졌어. 그날 밤 남편은 유난히 내 옆에 오래 머물렀다. 늦은 시간까지 TV를 함께 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넸다. 하지만 내 귀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저 이 마지막 평화를 조용히 즐기고 있었다. 곧 닥칠 폭풍이 모든 걸 쓸어갈 테니까. 다음 날 나는 변호사와 최종 협의를 마쳤다. 이혼 소장을 보내기 전 남편에게 직접 이야기할 마지막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장소는 결혼 기념일마다 갔던 조용한 카페. 우리의 시작을 기념했던 그곳에서 끝을 알릴 예정이었다. 약속된 날 나는 먼저 도착해 자리에 앉았다. 남편은 평소보다 단정한 차림으로 나타났다. 무슨 일인데 여기서 보자고 해? 무슨 깜짝 이벤트라도 준비했어? 나는 조용히 이혼 서류 봉투를 그의 앞에 내밀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그만하자. 당신도 나도. 여기까지야. 남편은 놀란 얼굴로 나를 쳐다봤다. 이게 뭐야?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이래?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갑자기 아니야.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한 일이야. 당신이 외면한 동안 나는 다 알고 있었어. 이제 그만 끝내자고. 그 순간 남편은 말문이 막혔다.
나는 그 침묵 속에서 처음으로 숨이 쉬어졌다. 이혼은 슬픈 일이었지만 이건 나를 위한 해방이기도 했다. 이제 나는 그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진짜 시작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디려 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이혼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손끝이 떨리는 듯 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내 눈을 바라보며 물었다. 혹시 누가 뭐라고 했어? 오해 같은 건 아니야? 나 진심으로 당신 생각했어. 나는 웃음이 났다. 진심이라는 말이 이토록 가볍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오해라면 좋았을 거야. 당신이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내가 미쳐서 혼자 망상을 꾸민 거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건 사실이야. 당신 블랙박스 음성 기억나? 그 목소리, 사진들, 위치 추적까지. 이건 오해가 아니야. 남편은 고개를 떨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이 사람은 결국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말 한마디로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이어 말했다. 나 당신한테 기대했던 게 많았어. 함께 나이 들면서 따뜻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싶었지. 그런데 당신은 나를 버렸어. 다른 여자를 선택했어. 그게 진심이든 아니든 나는 당신을 더는 받아들일 수 없어. 남편은 그제야 입을 열었다. 그 여자는 그냥 외로워서였어. 당신이 너무 차가웠고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럴 때 우연히 만나서 나도 모르게 빠져들었어. 그 말에 나는 어이없는 웃음을 지었다. 그래서 당신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나를 짓밟았다는 거야? 내 사랑과 헌신은 그저 무관심으로 치부됐고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알았다. 이 사람은 끝까지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를 것이다. 아니, 알아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더는 말이 필요 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사인하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 이건 끝이야. 남편은 서류를 붙잡고 그대로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다. 나는 더는 그에게 미련을 두지 않았다.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울며 지새웠는지, 얼마나 많은 증거를 모으며 이를 악물었는지 그에겐 결코 알 수 없는 시간이었다. 카페를 나오는 길 나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바람은 여전히 찼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해방이란 단어가 이토록 감미롭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에 다짐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고.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라는 걸 나 스스로에게 증명해 보이겠다고. 이혼 서류를 제출한 날 나는 한참을 관공서 앞에 서 있었다. 서류가 접수되고 도장을 찍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수십 년의 시간이 내 앞을 스쳐 지나갔다. 결혼식 날 아이를 기다리며 설레던 날들, 함께 웃던 사진 속 장면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하지만 모든 걸 뒤로하고 나는 걸었다. 긴 결혼 생활이 마침표를 찍는 그날 눈물은 없었다. 대신 어딘가 텅 빈 기분이 오래도록 내 곁을 맴돌았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나는 새로운 결심을 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무엇이든 해보고 싶었다. 바다를 보러 가고 싶었고, 그림을 배우고 싶었고, 혼자 여행도 가보고 싶었다. 우연히 동네 복지관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다. 중년 여성 미술 치유 프로그램. 나는 아무 기대 없이 수업에 등록했다. 처음 붓을 잡는 손은 떨렸지만 하얀 도화지 위에 색이 번지며 내 감정도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뚝 떨어졌고 강사는 조용히 내 곁에 와 손을 잡아주었다. 괜찮아요. 이건 치유의 시작이에요.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 일찍 눈을 떴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한 밥상을 차릴 필요는 없었다. 대신 나 자신을 위해 따뜻한 죽을 끓이고 커피를 내렸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거실에 햇살이 스며드는 순간 나는 진짜 자유가 어떤 건지 느끼기 시작했다. 이혼 소식은 소문이 되어 이웃들 사이에 퍼졌고 몇몇은 동정을 가장한 호기심으로 다가왔다.
나는 그들에게 굳이 설명하지 않았다. 누구의 잘못도 누구의 승리도 아닌 이야기라고만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나는 졌지만 동시에 이긴 거라고. 그러던 중 뜻밖의 연락이 왔다. 남편의 여자였다. 짧은 문자였다. 잠시 볼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요. 한동안 핸드폰을 들고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나는 답장을 보냈다. 내일 오후 2시 시립도서관 앞에서 봐요. 다음 날 그녀는 내가 처음 봤던 그날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초췌했고 눈가엔 깊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다. 우리는 말없이 마주 앉았고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어요. 이 모든 게 이렇게 될 줄은.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나도 당신을 탓할 생각은 없어요. 내 인생에서 빠져주기만 하면 돼요. 그녀는 울듯한 얼굴로 입술을 떨었다. 그 사람 변했어요. 이제 저도 무서워요. 제발 저한테 복수하지 말아주세요.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났다. 복수. 아니에요. 난 이미 모든 걸 놓았어요. 당신이 어떤 삶을 살든 그건 내 관심 밖이에요. 그녀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고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번엔 나도 그 누구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새로운 길을 걷기엔 과거는 너무 멀리 있었으니까. 정연에 대한 정보를 더 모은 나는 이제 마지막 결정을 내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정연이 자주 간다는 골프장과 교회에 이미 소문이 퍼졌고 그녀의 명성은 완전히 추락했다. 더 이상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세상은 그녀를 알아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그날 밤 거실 한가운데 앉아 오래된 앨범을 펼쳐봤다. 남편과의 신혼여행 사진, 아이가 처음 걸었던 날 찍은 사진, 가족 여행지에서 활짝 웃던 우리 셋의 모습. 그 모든 사진들이 이제는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사진 속 사람들은 어디 갔을까? 남편은 그때의 사람은 언제부터 사라진 걸까? 아니,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던 걸까? 정연에게서 받은 위자료 1천만 원은 아무 감정 없이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두었다. 그 돈을 쳐다볼 때마다 다시금 수치심과 모욕감이 되살아났다. 그 돈이 내가 받은 대가라니. 30년의 결혼 생활, 한 사람에게 헌신한 시간, 그 모든 것을 돈 몇 장으로 평가받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돈조차 남편이 정연에게 줬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더는 미련을 두지 않기로 했다. 나 자신에게 더는 이런 모욕을 감내할 이유가 없었다. 나는 정리된 소장과 증거 자료들을 들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그날따라 바람이 거셌고 회색빛 하늘 아래 낙엽이 흩날리고 있었다. 거짓의 껍데기를 벗고 진실을 마주하러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단단했다. 변호사는 나를 반갑게 맞이하며 소장을 꼼꼼히 확인했다. 증거는 충분했고 상황은 명백했다.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나는 피해자였다. 이 정도 증거면 이혼 소송은 원활하게 진행될 겁니다. 위자료나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어요. 그 말에 잠시 안도의 숨이 나왔다. 변호사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웃었다. 지난 몇 달간 처음으로 진심 어린 웃음이었다. 배신, 상처, 분노, 모욕, 그 모든 감정들이 내 삶을 지배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을 때 낯익은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한때는 따뜻하게 느껴졌던 이 집의 냄새. 하지만 지금은 낡고 쓸쓸하게만 느껴졌다. 이 집도 이제 곧 비워야겠지. 남편과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 공간에서 나는 다시는 안정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다. 짐을 정리하며 나는 다짐했다. 이혼이 끝나는 대로 이 집을 정리하고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할 거라고. 어디든 상관없었다. 그저 나를 괴롭히는 기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더는 누구의 아내가 아닌 나 자신으로 살아가고 싶었다. 그렇게 예순둘의 인생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이혼 소송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다. 남편은 별다른 반항도 하지 않았고 정연 역시 더는 저항하지 않았다. 모든 게 한순간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난 세월이 한 줌 먼지로 흩날리는 느낌이었다. 그렇게 나는 법적으로 자유의 몸이 되었다. 하지만 그 자유는 마냥 가볍지도 기쁘지도 않았다. 법원에서 돌아오는 길 나는 일부러 걸어보았다. 한때 남편과 함께 걷던 거리, 주말마다 손을 잡고 산책하던 공원, 아이와 자전거를 타며 웃던 골목길까지. 모든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다. 어쩌면 내가 살아온 시간들은 내가 아닌 누군가의 꿈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단지 그 꿈 안에서 허우적거렸을 뿐. 집에 도착해 마주한 낯익은 풍경. 그 안에서 나는 여전히 나였다. 허기진 저녁,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집, 고요한 정적. 하지만 오늘은 그 정적이 두렵지 않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밥을 차려주고 조용히 먹었다. 오래도록 잊고 지낸 나를 다시 부르기 위해. 며칠 뒤 나는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추억이 담긴 물건들, 함께 찍은 사진들, 한켠에 놓여있던 기념품까지. 전부 상자에 담아 폐기물 봉투로 옮겼다. 혹시나 하고 꺼낸 남편의 편지들, 오래된 손편지 속에는 젊은 날의 달콤한 말들이 가득했지만 지금은 그 어떤 문장도 나를 위로하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전셋집을 계약했다. 낡았지만 채광 좋은 집이었다. 첫날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셨다. 그 한 잔의 따뜻함이 참 고맙게 느껴졌다. 더는 과거에 붙잡히지 않겠다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정연은 그 후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소문이 퍼진 뒤로 그녀도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나는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지만 복수심으로 더럽혀지고 싶지도 않았다. 그저 그녀의 존재가 내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지길 바랄 뿐이었다. 남편도 조용히 사라졌다. 마지막으로 내게 보낸 문자는 단 한 줄이었다. 미안하다, 행복하길 바란다. 그 한 줄에 담긴 위선과 무책임함이 나를 또다시 씁쓸하게 만들었지만 더 이상 감정을 낭비하지 않기로 했다. 나를 다시 아프게 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었다. 새로운 집에 처음으로 친구들을 초대해 조촐한 식사를 했다. 그들은 나를 격려해 주었고 나는 그들의 따뜻함에 눈물을 훔쳤다. 혼자가 아니란 사실이 참으로 위로가 되었다. 늦었지만 이제야 나를 돌보는 법을 배워가는 중이었다. 창문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커튼을 닫고 램프불을 켰다. 따뜻한 조명이 나를 감쌌고 그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평온했다. 예순둘의 황혼, 그 빛은 다시 희망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사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기대를 품게 됐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가끔씩 마주쳤다. 일부러 약속하지 않아도 도서관이나 공원 벤치에서 우연히 마주하는 일이 잦아졌다. 어쩌면 서로를 의식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만남들이 하루의 소소한 기쁨이 되었다. 그는 나를 위해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말보다 침묵 속에서 나를 존중해 주었다. 함께 걷는 길, 나란히 앉아 바라보는 저녁 하늘, 그리고 말없이 마시는 커피 한 잔. 그 무엇도 거창하진 않았지만 마음을 데우기엔 충분했다. 하루는 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우산을 쓰고 도서관에서 나오는 길에 그가 서 있었다. 조용히 내 우산 위로 자신의 우산을 더 씌우며 말없이 함께 걸었다. 집 앞에 다다라서야 그는 작은 종이봉투를 내밀었다. 그 안엔 직접 구운 쿠키와 손글씨로 적은 짧은 메모가 있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문장을 읽고 나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그 순간 오래전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조금씩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단순한 호의일 수도 있지만 그 따뜻함이 지금의 나에겐 큰 위로였다.
나는 조심스레 그에게 감사의 문자를 보냈고 그는 짧게 답했다. 당신의 평온이 나의 바람입니다. 이후 우리는 한 달에 한두 번씩 같이 식사를 했다. 주변 사람들은 우리 관계를 궁금해했지만 나는 쉽게 규정짓고 싶지 않았다. 그 또한 그런 듯 했다. 단지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함께하는 지금이 좋았다. 어느 날 그는 내게 물었다. 만약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땐 너무 어렸고 상황도 녹록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단단해졌기에 아마 더 진솔하게 감정을 표현했을지도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는 웃었다. 그리고 말했다. 지금이 그때보다 더 좋은 시간일지도 몰라요. 우린 이제 서로를 잃지 않기 위해 무리하지 않으니까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 깊이 남았다. 사랑이 꼭 타오르는 불길이어야만 하는 건 아니었다. 어쩌면 이렇게 잔잔히 옆에 머무는 온기가 진짜 사랑일지도 모른다. 창밖엔 다시 비가 내렸다. 나는 조용히 커튼을 걷고 촉촉이 젖은 유리창을 바라보았다. 언젠가 또 다른 계절이 오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충분히 따뜻했다. 그와의 관계는 이름이 없었다. 연인도 친구도 그 어느 것이라 규정짓지 않은 채 우리는 서로의 삶에 살며시 스며들었다. 사람들은 묻곤 했다. 둘이 어떤 사이냐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그는 함께 바다를 보러 가자고 했다. 멀지 않은 작은 항구 마을이었다. 평일이었지만 나도 그도 시간을 낼 수 있었다. 기차를 타고 가는 동안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살아온 날들, 잃어버린 시간,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바람들.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방파제 위, 그는 내 옆에 조용히 앉았다.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 사이로 그가 말을 꺼냈다. 당신은 언제 가장 외롭다고 느꼈나요?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함께 있어도 혼자인 순간. 그게 가장 외롭더라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그랬어요. 누군가 곁에 있어도 마음은 늘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죠. 점심을 먹은 식당에서는 노부부가 마주 앉아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다. 말 한마디 없이 서로를 챙기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우리는 동시에 그들을 바라보았고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저런 사이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물음에 나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내 마음에는 조심스러움이 남아 있었다. 믿음이란 한 번 부서지면 다시 쌓는데 오래 걸린다는 걸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조심스러움을 이해해주는 사람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기차 안에서 그는 내 손에 작은 종이봉투를 쥐어주었다. 괜찮으면 나중에 열어보세요. 집에 도착해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사진 한 장과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엔 우리가 함께 앉아있던 방파제 풍경이 담겨 있었고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시간들이 당신에게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당신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그 문장을 읽으며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직 사랑이라는 단어는 꺼내지 않았지만 우리는 분명 서로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서두르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그저 그가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위로받고 있었다. 삶이란 결국 누구와 함께 그 시간을 보내느냐가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나는 지금 아주 소중한 시간을 지나고 있었다. 전셋집으로 이사 온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새로운 동네는 조용했고 동네 사람들도 묻어냈다. 골목마다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버스 정류장 근처엔 늘 똑같은 노인이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나는 조금씩 적응해갔다. 새벽이면 라디오를 틀고 아침이면 직접 끓인 된장국 냄새로 집을 채웠다. 예전과 다르게 누가 먹어줄 것도 없지만 이상하게 허전하지는 않았다. 그날도 평소처럼 버스 정류장에서 시장 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바람이 쌀쌀해져 코트 깃을 올리고 있었는데 낯익은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회색 머플러에 갈색 코트, 그리고 약간 구부정한 어깨.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니길 바랐지만 그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확신할 수 있었다. 남편이었다. 아니, 이제는 남편이었던 사람. 우리는 동시에 서로를 발견했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바라만 보았다. 그가 먼저 말을 걸었다. 여기 이 동네로 이사했어? 참으로 무심한 인사였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그도 나처럼 초췌해 보였다. 옷은 말끔했지만 눈가에 깊게 내려앉은 그림자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나 정연이랑 헤어졌어. 오래 못 가더라. 그 순간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래, 그렇게 될 줄 알았다. 하지만 그걸 듣고 내가 위안을 받아야 하나? 내가 승리한 건가? 전혀 아니었다. 오히려 더 허무했다. 그가 그렇게 쉽게 관계를 버리고 또 그렇게 쉽게 후회하는 모습을 보며 그저 한숨이 나올 뿐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앉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다시 안 될까?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돌렸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나뭇잎은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몇 초간의 침묵 끝에 나는 말했다. 이제 와서 왜? 그는 말이 없었다. 나는 다시 물었다. 왜 그땐 그렇게 쉽게 나를 버릴 수 있었는데? 왜 이제 와서 다시 돌아오고 싶은 건데? 그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다. 그리고는 말했다. 미안하다. 진심이야. 그땐 내가 바보였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와서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때의 나는 죽었어. 지금의 나는 이제 다시는 너한테 돌아갈 수 없어. 그 말이 나오자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오랜 시간 묶여있던 무언가가 끊어지는 느낌이었다. 그는 더는 말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다. 그리고는 천천히 사라졌다.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내 마음은 오히려 담담했다. 사랑은 끝났고 미련도 없었다. 대신 나는 내 삶을 지켜냈다는 사실에 조용한 자부심을 느꼈다. 그리고 나는 다시 버스를 타고 시장으로 향했다. 오늘은 따끈한 콩나물국을 끓일 참이었다. 혼자지만 따뜻한 식탁은 여전히 소중했다. 그날 저녁 나는 콩나물국에 들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리고 국그릇을 식탁 위에 조심스레 올렸다. 혼자 차린 밥상이었지만 어쩐지 풍성하게 느껴졌다. 누군가와의 저녁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저녁. 그런 사소한 변화들이 이제는 버거운 하루를 견디게 해주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뒤엔 오랜만에 책을 꺼냈다. 예전엔 남편이 보던 책들 사이로 나도 몇 권 꽂아두곤 했는데 이젠 전부 내 것이다. 한 페이지씩 넘기며 단어에 집중했다. 예전 같으면 고요함이 불안했겠지만 지금은 마음을 다독여주는 좋은 친구가 되었다. 며칠 뒤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는 글쓰기 모임에 참석하게 됐다. 가볍게 경험담을 나누는 시간일 줄 알았는데 사람들의 이야기는 생각보다 진지하고 묵직했다. 어떤 이는 황혼 이혼을 겪고 새 삶을 시작했다 했고 또 다른 이는 자식들과의 단절을 슬며시 털어놓았다. 각자의 상처가 고스란히 담긴 말들이었지만 그 안엔 이상하게도 위로가 담겨 있었다. 내 이야기도 조금 꺼내보았다. 처음엔 말이 막혔지만 한 문장 한 문장 꺼내다 보니 그동안 내 안에 고여있던 감정들이 조금씩 흘러나왔다. 모임이 끝난 뒤 한 중년 여성이 내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저도 이혼하고 3년을 울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게 참 힘이 되네요. 고맙습니다. 그녀의 말에 나는 괜히 목이 메었다. 우리는 서로 손을 잡고 짧은 인사를 나눈 뒤 헤어졌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다이어리에 글을 썼다. 내 인생의 새로운 문장들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그렇게 나는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나는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도 시작했다. 책 정리부터 아이들 책 읽어주기까지 다양한 일을 맡았다. 특히 토요일 아침마다 열리는 유아 동화 시간은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작고 맑은 눈으로 내 얼굴을 바라보는 아이들, 그 앞에서 책을 읽어주는 동안만큼은 온 세상이 따뜻해졌다. 어쩌면 나는 지금 다시 누군가의 품이 아니라 나 자신의 품으로 돌아온 셈이었다. 그날 오후 도서관 창가에 앉아있던 한 남성이 말을 걸어왔다. 이 근처 사시나 봐요. 매주 뵙네요. 낯선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인상이 느껴졌다. 그는 과묵하지만 따뜻한 사람이었고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다.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그와 이야기하며 느꼈다. 이제는 누군가와의 대화가 불편하지 않다는 걸. 더는 두렵지 않다는 걸. 밤이 되자 나는 조용히 방 안에 들어와 오늘의 기억들을 천천히 정리했다. 내 삶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 있지 않았다. 작은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그렇게 나는 나를 되찾고 있었다. 다시 사랑할 수 있을지 그건 아직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으니 충분했다. 이제는 아침 햇살이 부담스럽지 않았다. 커튼 사이로 비치는 따사로운 빛에 눈을 떠 가볍게 이불을 걷어내고 부엌으로 향했다. 커피포트를 올려놓고 토스트를 구웠다. 창밖엔 봄이 성큼 와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미세먼지부터 걱정했을 테지만 오늘은 그저 좋은 날씨가 고마웠다. 도서관 자원봉사는 어느덧 내 일상의 중심이 됐다. 아이들의 이름도 익숙해졌고 그들의 표정만 봐도 무슨 기분인지 알 수 있을 만큼 가까워졌다. 아이들은 나를 책 선생님이라 불렀고 나는 그 호칭이 마음에 들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밝은 아이가 하나 있었다. 이름은 수진이.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 눈을 반짝이며 내 목소리를 따라 읽었다. 어느 날 수진이가 내게 작은 쪽지를 건넸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책 선생님, 나중에 커서 선생님처럼 책 읽어주는 사람 될래요. 그 한 줄에 나는 한참을 웃었다. 내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꿈이 될 수 있다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보람이었다. 더 이상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 같은 날 오후 다시 도서관 창가에서 그 남자를 만났다. 그는 내게 웃으며 말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아이들이 참 좋아하더군요. 그가 건넨 커피 한 잔을 함께 나누며 우리는 조금 더 긴 대화를 나눴다. 그는 중학교 국어 교사였고 은퇴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름은 김성훈. 조용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도서관에서 자주 마주쳤다. 처음엔 책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점차 서로의 삶을 이야기하게 됐다. 그는 나의 이혼 이야기를 들었고 나는 그의 호라비 생활을 들었다. 그 어떤 위로나 공감보다 그저 묵묵히 들어주는 시간이 더 깊은 위안이 됐다. 하루는 그가 말했다. 우리 동네 축제에 같이 가보지 않겠어요? 혼자 가긴 좀 그래서요. 순간 망설였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오래 사람을 피하며 살았던 터라 누군가와 걷는다는 것 자체가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성훈 씨는 불편하지 않았다. 축제날 우리는 노란 조끼를 입고 동네 걷기 행사에 참여했다.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사이 우리 둘은 조용히 걸었다. 때때로 나란히 걷는 발걸음이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그는 절대 먼저 다가오지 않았다. 마치 나의 속도에 맞춰주는 듯했다. 그 배려가 오히려 더 깊이 다가왔다. 행사 후 그는 내게 붕어빵을 건넸다. 팥 좋아하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꼭 팥만 먹었어요. 나도 웃으며 받았다. 오래전 남편과 함께 먹던 붕어빵이 떠올랐지만 이젠 그것조차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창가에 앉아 그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말수가 적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 나는 조용히 다이어리를 펼쳐 적었다.
봄날 누군가와 나란히 걸을 수 있다는 건 참 따뜻한 일이구나. 나는 아직 그를 좋아한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의 존재가 내 하루에 작은 설렘을 주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그 사실이 내게는 충분한 변화였다. 봄이 깊어질수록 내 안에 얼어붙은 마음도 천천히 녹아내렸다. 하루하루가 그랬다. 전에는 시간에 쫓기듯 살았다면 이제는 시간을 바라보며 살았다. 도서관 봉사, 아침 운동, 가끔은 성운 씨와의 산책까지. 내 일상은 단정하고 조용했으며 그 속엔 작은 기쁨들이 흩어져 있었다. 성운 씨와의 관계는 이름 모를 꽃처럼 피어나고 있었다. 어느 날은 마트에서 마주쳐 장바구니를 같이 들고 돌아왔고 또 어떤 날은 책 한 권을 같이 읽으며 긴 시간을 보냈다. 우리 사이엔 연애라는 단어가 없었지만 분명히 마음이 오가고 있었다. 그건 설렘이라기보다 오랜 어둠 끝에서 만난 따스한 등불 같은 감정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 근처 카페에서 만난 성훈 씨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혹시 같이 여행 한번 가보실래요? 뜻밖의 제안에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떠한 부담도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혼자는 너무 심심하더라고요. 좋은 사람과 좋은 풍경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요. 나는 잠시 침묵했다. 누군가와 함께 어디론가 떠나는 일이 두려웠다. 또다시 어떤 관계에 기대게 될까봐, 나 자신이 흔들릴까봐. 하지만 곧 마음을 바꿨다. 지금껏 나는 너무 많은 걸 스스로 막으며 살아왔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을까 두려워 어떤 가능성도 열어두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고 싶었다. 좋아요. 다만 짧은 여행이면 좋겠어요. 내가 그렇게 대답하자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다. 우리는 며칠 뒤 근교 바닷가 마을로 1박 2일 여행을 떠났다. 낡은 기차를 타고 가는 길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마치 오랜만에 돌아온 영화 속 장면 같았다. 기차 안에서 그는 옛날 음악을 들려줬고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들었다. 우리는 말없이도 편안했다. 숙소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민박이었다. 같은 방을 쓰는 건 부담스럽다며 방은 따로 예약했고 저녁엔 함께 회를 먹으며 조용히 술잔을 기울였다. 바람이 부는 밤 바닷소리를 들으며 걷던 해변에서 그는 내게 물었다. 혼자일 때 제일 외로웠던 순간은 언제였어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밥 먹고 설거지할 때요. 누군가와 식탁을 마주한 기억이 자꾸 떠오르니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저는 잠들기 전이요. 그날 하루가 아무에게도 의미 없었다는 게 가장 슬프더라고요. 그 말에 나는 갑자기 눈물이 났다. 나만 외로운 게 아니었구나. 나만 이렇게 허전했던 게 아니었구나.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외로움을 보듬으며 긴 밤을 마주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나는 생각했다. 이 사람이라면 어쩌면 함께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다시 사랑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을 수 있을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 시작은 두렵지 않았다. 여행을 다녀온 뒤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기분이 달라졌다. 하루가 단순히 견뎌야 할 시간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시간으로 바뀌어 있었다. 창밖의 햇살이 고요히 방 안으로 스며들고 물을 끓여 차를 우려내는 그 짧은 순간조차도 특별하게 느껴졌다. 성훈 씨는 변함없이 도서관에 나왔고 우리는 일상이 된 인사를 주고받았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단순한 지인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 사이에는 이름 없는 감정이 점점 자라나고 있었다. 그것은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온기를 지닌 어쩌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유대였다. 어느 날 성훈 씨가 작은 종이봉투를 건넸다. 안에는 손수 접은 종이약이 100마리 들어있었다. 예전에 들었어요. 100마리 학을 접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던데 저는 그냥 마음을 다해 접어보고 싶었어요. 그는 멋쩍은 듯 웃었지만 나는 손끝이 떨렸다.
그 안에 담긴 시간과 정성이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이다. 나는 그날 밤 종이약들을 하나하나 꺼내 책상 위에 펼쳐두었다. 알록달록한 색종이들로 접힌 학들이 방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의 문장이 올라왔다. 나는 사랑받아도 되는 사람이다. 긴 시간 동안 나는 나 자신을 벌주고 있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소중했던 관계가 무너진 뒤로 내 안엔 불신과 자책뿐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그 감정들이 물러나고 있었다. 내게 손을 내밀어준 이가 있었고 그 손을 잡은 내가 있었다. 며칠 뒤 나는 성훈 씨에게 말했다. 우리 같이 지내볼까요? 갑작스러운 말에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이요? 그래요. 아직 잘 모르겠지만 해보고 싶어요. 함께 살 집을 찾기 시작했다. 화려하지 않아도 좋고 작아도 좋았다. 단지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둘이 식탁을 마주볼 수 있으면 충분했다. 그러다 도서관 근처의 조용한 골목 안에 있는 작은 집을 보게 됐다. 나무 마당이 있고 낡은 벽지 속에도 정이 느껴지는 집이었다. 계약을 마친 뒤 우리는 집안을 손수 정리했다. 오래된 커튼은 걷어내고 벽에는 밝은 색의 페인트를 칠했다. 성훈 씨는 싱크대 수전도 직접 교체했고 나는 오래된 식탁을 샌딩하고 다시 칠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씩 우리만의 공간을 만들어갔다. 첫날 밤 우리는 같은 집에서 각자의 방에 누웠다. 문을 사이에 두고 있지만 마음은 가까웠다. 그가 내게 말했다. 내일 아침은 제가 차릴게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전 설거지할게요. 작은 시작이었다. 어쩌면 이 평범한 말들이야말로 인생의 후반전을 아름답게 바꿔주는 힘인지도 몰랐다. 그 밤 나는 창밖의 별빛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야 진짜 나의 삶이 시작되는 것 같다고. 아침 햇살이 창으로 들어오자 익숙한 냄새가 부엌에서 퍼져왔다. 구수한 된장국, 달걀 프라이, 그리고 토스트를 굽는 소리까지. 눈을 뜨기 전부터 오늘 하루가 따뜻할 거라는 예감을 줬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다. 성훈 씨가 앞치마를 두른 채 조심스레 달걀을 뒤집고 있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내가 말하자 그는 웃으며 말했다. 약속 지켰죠? 아침은 제가. 그 순간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으며 나는 깨달았다. 누군가가 내게 따뜻한 음식을 차려주는 아침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던 그 지난 날들과는 정반대였다. 이제는 내가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조금 낯설지만 무척이나 위로가 되었다. 식사를 마친 뒤 우리는 나란히 커피를 마셨다. 커피 향 속에서 지난날의 쓸쓸함은 더 이상 고개를 들지 않았다. 나는 작은 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다. 이런 게 행복일까요? 성훈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지도요. 별거 아닌 듯 보이지만 함께 있는 이 시간이요. 그날 오후 동네에 새로 생긴 꽃집에 들렀다. 작은 화분 하나를 사고 싶었다. 가게 안은 다양한 꽃들로 가득했고 나는 오래 고민 끝에 연보랏빛 수국을 하나 골랐다. 수국은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꽃. 나도 이제 새로운 계절을 시작해보고 싶었다. 집에 돌아와 화분을 창가에 놓았다. 그 옆에는 성훈 씨가 가져온 선인장이 있었다. 선인장처럼 강하게 살아야 한다며 웃으며 건넸던 그것. 두 화분은 서로 다른 식물이지만 나란히 놓이니 왠지 잘 어울렸다. 마치 우리처럼.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성훈 씨가 내게 물었다. 혹시 후회하지 않아요? 나는 조용히 웃었다. 만약 후회한다면 더는 사랑도 못할 것 같아요. 그는 잠시 말없이 내 얼굴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럼 앞으로 더 후회하지 않도록 잘해볼게요. 그 말이 고맙고 따뜻해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이란 꼭 불같고 격렬할 필요는 없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이어지는 마음도 존재한다.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가고 있었다. 다음 날 이웃 아주머니가 반찬을 들고 찾아왔다. 새로 이사 오셨다면서요? 환영해요. 웃으며 건넨 반찬 속에는 이 동네의 온기가 담겨 있었다. 우리는 따뜻한 인사를 주고받았고 아주머니는 다음에 동네 마실이라도 함께 가자고 했다. 집이란 벽과 지붕만으로 이루어진 공간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손길과 말, 그리고 그 안에 흐르는 시간들이 더해질 때 비로소 집이 되는 거였다. 나는 그렇게 이 집을 우리 집이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창밖으로는 또다시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다. 수국의 잎이 서서히 어둠 속으로 녹아들고 선인장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램프 불을 켰다. 따뜻한 빛이 방 안을 감싸며 내 삶을 위로해주고 있었다. 이제는 매일이 기대된다. 그리고 매일 밤 나는 내일을 기다리며 눈을 감는다. 늦은 시간에도 시작은 가능하다는 것을 나는 지금 이 순간을 통해 증명하고 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조용히 떨어지는 빗소리가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 주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이며 나는 오늘따라 지나간 시간을 떠올렸다. 후회는 없었지만 문득문득 떠오르는 과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젠 그 기억들이 나를 짓누르지 않는다. 되려 그 시간을 견뎌온 내가 기특하기만 했다. 성훈 씨는 주말마다 작은 일정을 계획해왔다. 한적한 산책로, 조용한 카페, 동네 도서관. 우리는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차곡차곡 쌓아갔다. 어느 날은 버스 종점까지 가서 아무도 없는 공원을 걷기도 했고, 또 어떤 날은 낡은 LP바에서 처음 듣는 노래에 취하기도 했다. 예전 같으면 낯설고 부담스러웠을 작은 변화들이 이제는 내게 설렘이 되었다. 당신은 삶을 다시 선물 받은 것 같아요. 성훈 씨가 불쑥 그런 말을 건넨 적이 있다. 나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의 관심과 애정이 그렇게 사람을 다시 살아가게 만든다는 걸 알게 되었다. 나 역시 그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었다. 며칠 전 나는 거울 앞에 앉아 오랜만에 화장을 해보았다. 예전에는 누구를 위해서 꾸미고 평가받기 위해 웃어야 했지만 이번에는 아니었다. 나를 위한 얼굴이었다. 주름진 눈가에도 흐릿해진 피부색에도 나는 오히려 더 따뜻한 느낌을 받았다. 살아온 날들이 얼굴에 스며든 듯 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시와 공모전이 열렸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용기를 내어 글을 써보았다. 낡은 노트북을 꺼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끝이 떨렸지만 글 속에 담긴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진심이었다. 다시 피는 봄꽃이라는 제목이었다. 내 인생의 두 번째 봄 그리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며 써내려간 글이었다. 며칠 후 공모전에 당선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나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눈을 감았다. 누가 읽어줄지 몰랐던 글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다시 쓰게 된 인생에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는 그 글 한 편이 내게는 더없이 큰 위로였다. 축하한다는 문자를 받고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성훈 씨였다. 그는 기뻐하며 작은 꽃다발을 들고 와 내게 말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당신 안에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는지. 나는 그 말에 울컥해졌고 고개를 숙인 채 꽃을 꼭 안았다. 늦은 삶이지만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쁨은 언제나 새로웠다. 그날 저녁 우리는 작은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웃었다. 방 안에는 촛불 하나가 타오르고 있었고 빗소리는 여전히 잔잔했다. 인생이란 참 묘했다. 눈물 뒤엔 웃음이 있었고 끝인 줄 알았던 자리에서 다시 시작이 피어났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시간이 언젠가 또 사라질지라도 지금 이 순간만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지금 나는 살아있고 사랑받고 있으며 다시 나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언젠가 이 모든 시간을 돌아볼 때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참 잘 살았다고.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다가왔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늘 같은 장소를 걷고 같은 사람과 눈을 마주치는 평범한 날들이 내겐 오히려 더 귀했다. 창가에 앉아 햇살을 맞으며 책을 읽는 시간,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며 서로의 취향을 배워가는 시간, 그런 소소함 속에서 나는 진짜 나로 살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느꼈다. 성훈 씨는 여전히 조심스럽고 다정한 사람이었다. 내 감정을 앞질러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고 늘 한 발짝 떨어져 내 선택을 기다려주었다. 그의 배려는 때론 더 깊은 울림이 되었다. 나 역시 점점 마음을 열어갔다. 단지 누군가에게 기댈 사람이 아니라 함께 걸어갈 사람으로 그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날 성훈 씨가 조심스레 말했다. 혹시 괜찮다면 우리 사진 하나 찍을까요? 나는 조금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셀카 하나를 찍었다. 주름진 얼굴, 약간은 쑥스러운 웃음, 그 속엔 분명 두 사람의 계절이 담겨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진 한 장이지만 우리에겐 그보다 더 많은 것이 담긴 기록이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오래된 앨범을 꺼내보았다. 지나온 나의 얼굴, 지나온 가족들, 그 속에 나는 늘 누군가를 위한 사람이었다. 엄마로, 아내로, 며느리로 살아왔던 시간이 오롯이 펼쳐졌다. 그 앨범을 덮으며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제는 나를 위한 앨범을 만들어야지. 며칠 후 나는 친구들과 함께한 여행을 계획했다. 젊은 시절 언제나 가족 뒤에 숨어 망설이던 여행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위한 첫 여행이었다. 성훈 씨도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잘 다녀와요. 사진 많이 찍어오고. 그렇게 나는 세월을 아는 채 새로운 첫걸음을 내딛었다.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들 속에서 나는 조금 더 자유로웠다. 바람에 머리가 헝클어져도 메이크업이 지워져도 개의치 않았다. 나는 그저 나였고 그 자체로 충분했다. 호텔 방 창문을 열고 저녁 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속삭이듯 나 자신에게 말했다. 이제야 내가 누구인지 알 것 같아. 돌아온 뒤 나는 성훈 씨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다. 직접 만든 작은 포토북. 우리의 사진, 여행에서 찍은 풍경, 그리고 짧은 메모들이 담겨 있었다. 그는 책장을 넘기며 오래도록 아무 말이 없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함께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줘서 고맙습니다. 그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이 전하는 따스함은 말보다 더 깊은 약속처럼 느껴졌다. 인생 후반의 사랑이란 이런 것이구나 싶었다. 젊은 날의 불꽃 같은 감정보다는 함께 견디고 지켜내는 따스함이 더 값진 것이라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잠들기 전 기도를 올렸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이 작은 평온이 오래도록 이어지길, 지금 이 삶이 끝나지 않길. 그리고 마음속에 아주 작게 속삭였다. 나 정말 괜찮아졌어. 봄이 오기 전 성훈 씨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우리 함께 살아볼까요? 순간 나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 말은 너무도 당연하면서도 너무도 낯선 말이었다. 오랜 세월 타인의 삶에 맞춰 살아온 나였기에 이제는 나를 위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직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를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 같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 우리는 함께 살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을 더 따뜻하게 채워줄 수 있는 집. 그렇게 도심에서 조금 벗어난 조용한 동네의 작은 집을 계약했다. 마당이 있고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창이 있는 집이었다. 이삿날 우리는 낡은 소파를 옮기고 벽에 함께 찍은 사진을 걸며 웃었다. 마치 신혼부부처럼 서툴고도 설레는 날들이었다. 처음엔 걱정도 많았다. 성격 차이로 다투지는 않을까? 서로의 습관이 불편하지는 않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웃음으로 풀어갔다. 식탁에서 함께 마시는 아침 커피,
저녁마다 손잡고 걷는 골목길 산책, 비 오는 날 창가에 나란히 앉아 듣는 빗소리. 그 모든 순간이 더할 나위 없이 소중했다. 그런 평온한 나날 속에서도 가끔은 외로웠던 지난날이 떠오르곤 했다. 혼자 울며 잠들던 밤들, 말없이 참아내야 했던 억울한 순간들. 그 기억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기에 나는 오히려 그것마저도 고마웠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 따뜻함도 몰랐을 테니 말이다.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정연을 마주쳤다. 그녀는 나를 보고 순간 멈칫하더니 서둘러 몸을 돌려 도망치듯 사라졌다. 나는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이제는 그녀에게 어떤 감정도 없었다. 분노도 원망도 동정도 아닌 그냥 무관심. 그것이야말로 내가 완전히 벗어났다는 증거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시장에서 작은 화분 하나를 샀다. 이름도 모를 노란 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집에 돌아와 그 화분을 거실 한가운데 두고 따뜻한 물에 손을 씻었다.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지 않았다. 주름이 늘었고 머리는 조금 더 휘어졌지만 눈빛만은 어느 때보다 또렷하고 평온했다. 성훈 씨는 내가 고른 화분을 보며 웃었다. 이름이 뭐래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몰라요. 그냥 마음이 끌려서 샀어요. 이유 없이 좋은 것도 있잖아요.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나는 그 온기에 안심했다. 밤이 되자 바람이 조금 불었다. 창문 너머에서 나뭇잎이 사각사각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조용히 커튼을 내리고 조명을 켰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성훈 씨 옆에 몸을 기대었다. 말없이 함께 있는 시간, 그 고요함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게 느껴졌다. 같이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는 비로소 진짜 가정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느끼게 됐다.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건 단순히 한 공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에 조심스레 스며드는 일이었다. 성훈 씨는 말수가 적었지만 표현은 서툴지 않았다. 내가 아플 때는 말없이 죽을 끓여주고 내가 지쳐 보이면 조용히 등을 토닥였다. 그런 그의 배려는 말보다 더 깊게 마음에 닿았다. 우리는 함께 늙어간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시간들을 소중히 여겼다. 함께 눈 오는 날 거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주말마다 버스를 타고 가까운 공원으로 소풍을 가는 소소한 일상들이 우리의 관계를 단단하게 해주었다. 누군가의 허락 없이도 불안 없이도 웃을 수 있는 날들이 내겐 낯설고 감사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성훈 씨가 말없이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작은 반지를 하나 내밀었다. 반짝이지도 비싸지도 않은 은반지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그의 모든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제야 말할 수 있겠어요. 고맙습니다. 내 삶에 다시 봄을 데려와줘서. 그 말에 나는 눈물을 삼켰다. 말없이 반지를 받아들고 손가락에 끼웠다.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어서였다. 사랑이라는 게 반드시 열정적이거나 극적일 필요는 없다는 걸 그와 함께하며 배웠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꿈을 꾸었다. 어린 시절 아무 걱정 없이 웃고 있던 내 모습이 보였다. 긴 머리를 따아 묶고 새 옷을 입은 나는 지금의 나와는 너무도 달랐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아이가 내게 손을 내밀었다. 이제 됐어. 잘했어. 깨어났을 때 눈물이 베개를 적시고 있었지만 마음은 묘하게 가벼웠다. 용서받은 기분이었다. 남이 아닌 내 스스로에게. 시간은 여전히 빠르게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흐름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따뜻한 사람이 옆에 있고 창밖에는 햇살이 비치고 커피 냄새가 퍼지는 그런 살. 그 자체로 충분했다. 젊은 날엔 그렇게 바쁘게 달리면서도 정작 중요한 게 무엇인지 몰랐었다. 지금에서야 알게 됐다. 나를 웃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단순하고 작은 것들인지. 가끔은 여전히 마음 한켠이 저릿할 때도 있다. 첫사랑에 대한 배신, 가족에게서 느꼈던 상처,
그리고 외면당했던 지난 시간들. 하지만 그 모든 아픔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 행복이 더 반짝이는 것 아닐까?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과거를 원망하지 않기로 했다. 과거는 내 인생의 일부일 뿐 그것이 나를 규정하진 않는다. 성훈 씨는 여전히 매일 아침마다 나보다 먼저 일어나 거실 커튼을 걷고 내 커피를 내린다. 그런 작은 루틴이 주는 안정감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그날의 온도가 달라지니까. 나는 그런 사소한 평온이 참 좋았다. 그날 아침에도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성훈 씨가 조용히 말했다. 이 집을 제 이름으로 해둘까요? 그래야 당신이 불안해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말에 나는 잠시 말이 없었다. 이미 충분히 행복했는데 그는 내 마음속 불안을 먼저 읽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당신 옆에 있는 지금이 제일 안전하니까요. 사람이 평온해지면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나는 이제야 창밖의 계절 변화에 민감해졌고 창문에 맺힌 이슬방울에도 오래 시선을 두게 되었다. 그것은 어쩌면 늙어간다는 증거일 수도 있었지만 나에게는 살아있음의 증거였다. 바쁘게 지나쳤던 시간들, 사랑에 상처받고 외면당하고 홀로 남겨졌던 순간들이 이제는 모두 배경처럼 느껴졌다. 나는 드디어 내 삶의 중심으로 돌아와 있었다. 성훈 씨는 내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때로는 말없이 책을 읽고 때로는 둘이 마트에서 장을 보며 티격태격하기도 했다. 누군가는 그 평범함이 지루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나에게는 기적 같았다. 한때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밥 한 끼 먹는 것도 숨막혔던 시간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마음껏 만들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어느 날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예전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다. 큰 병은 아니었지만 혼자라는 이유로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했다. 그 소식을 듣고도 나는 오래 망설이지 않았다. 복잡한 감정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지만 적어도 연민은 남아있었다. 나는 병문 안을 가기로 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그는 나를 보고 놀란 눈치였다. 여전히 깔끔한 인상이었지만 어딘가 많이 늙어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고맙다. 올 줄 몰랐어. 나는 웃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저 과거의 그림자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뿐이었다. 그는 나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용서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더 이상 마음에 담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걸 이제는 알기 때문이다. 병실을 나서며 나는 생각했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나는 이제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그 거리만큼 나라는 사람도 달라졌다는 사실이 내심 자랑스러웠다. 상처를 준 사람보다 그 상처를 회복해낸 내가 더 강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훈 씨가 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괜찮았어요? 그는 묻지 않아도 내 표정을 읽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이제 정말 끝났어요. 마음속에서도. 그 순간 갑자기 눈물이 났다. 복잡한 감정이 아니라 무언가 마침표가 찍힌 후의 안도감 때문이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며 나란히 앉았다. 화면 속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나는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그의 온기와 나란히 있는 지금이 전부였다. 어쩌면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런 순간들을 누리는 것 아닐까. 바쁘고 요란한 인생 뒤에 오는 조용하고 단단한 휴식 같은 것.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지 않았다. 이미 내 존재 자체가 충분히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걸 깨닫는 데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야 나는 나로 살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조용히 함께 걸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건 더 없는 축복이었다. 며칠 후 성훈 씨가 조심스럽게 내게 물었다.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한번 같이 갈래요?
순간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종종 형제들과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했지만 그 집에 초대받는 건 처음이었다. 나를 가족에게 소개하려는 의도라는 것을 단번에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도망치지 말자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주말 우리는 단정하게 차려입고 성훈 씨의 고향 마을로 향했다. 시골의 작은 집 마당에는 국화꽃이 피어 있었고 그의 누나와 여동생이 반갑게 우리를 맞아주었다. 낯선 시선과 조심스러운 말투 속에서도 따뜻함이 느껴졌다. 그들은 내게 불편함을 주지 않으려 노력했고 나 역시 최선을 다해 웃었다. 식사가 끝난 뒤 성훈 씨의 여동생이 조용히 내게 물었다. 언니 혹시 오빠랑 정식으로 생각 중이세요? 나는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못했다. 결혼이라는 단어는 아직도 내겐 조심스러운 주제였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이제는 누군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선택으로 함께하는 삶을 꿈꿀 수 있을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훈 씨가 운전대를 잡은 채 말했다. 천천히 생각해요. 나는 그냥 당신이 내 곁에 있는 게 좋아요. 그의 말은 언제나 그랬듯 부담 없이 나를 안심시켰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곁에 남는다는 것이 사랑일 수 있다는 걸 느꼈다. 어떤 조건도 책임도 아닌 그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전부인 관계. 며칠이 지나고 나는 혼자 조용히 거울 앞에 섰다. 이마에는 주름이 늘고 눈가엔 세월이 지나간 흔적이 가득했지만 어쩐지 오늘의 나는 낯설지 않았다.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남편의 그림자 속에 숨은 아내도 죄책감에 짓눌린 엄마도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당당한 한 사람이었다. 그날 밤 나는 성훈 씨에게 작은 손편지를 건넸다. 거창한 말은 없었다. 나도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단 한 줄이었다. 그는 말없이 그 편지를 읽고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더 많은 것들이 오갔다. 늦은 밤 나는 베란다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이 총총 떠 있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고요하고 맑은 밤이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사르르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외로움도 슬픔도 상처도 이제는 내 이야기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다. 이제 내 인생은 다시 써지는 중이었다. 예전의 나는 사라지고 지금의 내가 중심이 되는 이야기.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어쩌면 또다시 아플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나는 이제 알고 있었다. 나는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곁에 나를 지켜보는 따뜻한 시선이 있다는 것을. 성훈 씨와의 관계가 점점 안정되어 갈수록 나는 어느새 새로운 일상에 스며들고 있었다. 매주 함께 장을 보고 각자의 집에서 식사를 하며 보내는 시간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과가 되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 속에서도 마음이 편안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공유한다는 것이 이렇게 따뜻한 일이었나? 새삼 놀라웠다. 그러던 중 성훈 씨가 조심스럽게 새로운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여행 한번 가볼래요? 그의 제안은 나를 살짝 긴장하게 만들었다. 예전에 나는 언제나 누군가의 일정에 맞춰 움직였고 한 번도 내 의지로 여행을 떠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나는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갑시다. 우리는 남해의 조용한 바닷가로 향했다. 봄바람이 살랑이는 바닷길을 따라 걷는 동안 나는 지난 세월이 마치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살짝 짠내 나는 공기, 그리고 옆에서 웃고 있는 그의 얼굴. 이 조합이 주는 안정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숙소에 도착한 뒤 우리는 작은 민박집 마당에 놓인 평상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다. 성훈 씨가 말했다. 사실 오랫동안 이런 순간을 기다려왔어요. 그냥 누구와도 아닌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손등 위에 내 손을 올렸다. 그 한 동작이 모든 말을 대신했다. 밤이 깊어가고 우리는 창문을 열고 조용히 파도 소리를 들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소음이 멈춘 듯 했다. 마음속 깊은 곳까지 울리는 그 잔잔한 리듬은 내게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게 했다. 과거의 상처가 바닷물에 녹아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이튿날 아침 우리는 이른 시간에 바다를 다시 찾았다. 해가 수면 위로 떠오를 때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그래, 이젠 괜찮다. 나 다시 시작해도 괜찮아. 그 말은 마치 내 삶을 위한 선언처럼 느껴졌다. 여행에서 돌아온 뒤 나는 예전보다 더 가벼워진 마음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었다. 웃음이 잦아졌고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늘어났다. 더 이상 세월의 흔적을 지우려 애쓰지 않았다. 그 흔적은 내가 살아온 증거이자 나를 지켜낸 자취였다. 성훈 씨는 여전히 조심스럽고 따뜻했다. 그는 내가 벽을 세우지 않도록 항상 한 걸음 떨어진 자리에서 기다려주었고 그 기다림은 오히려 나를 더 빨리 그에게 다가가게 만들었다. 사랑은 애써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 자라는 것임을 나는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 창밖에 봄비가 내리고 있다. 물방울이 창문을 타고 흐르듯 내 마음도 조용히 흘러가고 있다. 예전엔 비가 오면 혼자라는 생각에 마음이 울적했지만 이제는 다르다. 누군가가 나를 기다려주는 세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비는 더 이상 외로움을 뜻하지 않았다. 나는 지금 나답게 살고 있다. 더는 누군가의 그림자도 타인의 기대도 아닌 오롯이 나라는 존재로 살아간다. 그리고 그 옆에 함께 걸어주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매일 느끼고 있다. 그날 저녁 나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먼지가 내려앉은 낡은 표지 속에는 내가 잊고 지낸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젊은 날의 나 그리고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 남편과 웃고 있는 모습도 있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묘한 감정이 올라왔다. 아픈 기억이지만 분명 내가 지나온 시간이었다. 사진첩 끝에는 아주 오래된 흑백 사진이 한 장 끼워져 있었다. 아마 대학 시절이었을 것이다. 친구들과 웃고 있는 나의 얼굴은 해맑기 그지없었다. 그 중엔 정연의 얼굴도 있었다. 그때 우리는 그렇게 웃고 있었다. 아직 아무런 상처도 질투도 미움도 없던 시절이었다. 나는 그 사진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결국 찢어버렸다. 과거는 추억이 아닌 고통이었다. 이제는 놓아주기로 했다. 며칠 후 성훈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너는 나와 함께 살 생각 해본 적 있어?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그가 처음으로 꺼낸 함께라는 단어. 나는 당황했고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이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리고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 이내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그의 수줍은 모습에 나도 웃음이 났다. 이 나이에 설렘이라는 감정을 다시 느낄 줄은 몰랐다. 누군가를 향해 가슴이 뛰는 일이 나에게 다시 찾아올 줄은 몰랐던 것이다. 황혼의 시간에 봄이 찾아온 듯한 기분이었다. 우리는 그 후로도 자주 만났다. 주말이면 함께 등산을 하거나 공원 벤치에 앉아 간식을 나눠 먹었다. 특별한 대화가 없을 때도 그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런 시간이 쌓이며 나는 점점 더 용기를 내게 되었다. 이 사람이라면 함께 늙어가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 그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사실 나 위암 1기 판정을 받았어요. 수술은 했고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혹시라도 나 때문에 겁먹을까봐 지금까지 말 못했어요. 나는 숨이 멎는 듯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솔직함이 고마웠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요.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리고 그 순간 나도 알았다.
사랑은 완벽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감싸주는 것임을. 그를 통해 나는 진짜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큰 결심을 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정리하고 성훈 씨와 함께 살기로 한 것이다. 이 결정은 쉽지 않았지만 두려움보다 설렘이 컸다. 짐을 정리하며 과거의 흔적들을 또 한 번 정리해 나갔다. 버릴 수 없는 몇몇 물건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비워냈다. 이삿날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다. 창밖으로 비친 하늘은 맑았고 나는 마지막으로 빈집을 한 바퀴 돌았다. 수고했어. 잘 견뎠고 이제 행복해지자. 그렇게 나에게 인사를 건넸다. 새로운 집은 작았지만 따뜻했다. 벽지는 낡았고 가구는 중고였지만 서로의 온기로 채워지는 공간이었다. 성훈 씨는 손재주가 좋아 작은 고장도 뚝딱 고쳤고 나는 그에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함께 쌓아갔다. 나란히 앉아 TV를 보다 깜빡 잠들기도 했고 늦은 밤 창가에서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그는 자주 내 손을 잡았다. 무심히 손등을 쓰다듬는 그 손길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그런 순간들이 이제는 내 하루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삶이 이렇게 다시 따뜻해질 수 있다는 걸 나는 몰랐다. 아니, 잊고 살았다. 버림받았던 여자가 누군가에게 다시 사랑받는다는 건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 하지만 기적에는 그림자도 있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다. 그 남자 전에 살던 동네에서도 혼자였대요. 뭐 자식도 안 찾는다더니 사연이 좀 있나 보더라.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나에게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단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다. 그의 과거는 빈 페이지처럼 비어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성훈 씨, 자녀는 없으세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딸 하나 있어요. 근데 날 안 봐요. 내가 잘못했거든요. 아이 엄마랑 갈라설 때 내 책임이 컸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아이가 내 앞에서 울던 마지막 얼굴이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미안해서 먼저 다가가지 못했어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기다려보세요. 언젠가는 마음이 닿을 거예요. 그 말은 곧 나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었다. 나 역시 자식을 두고 있었다. 지금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나를 이해해줄 날이 올 거라 믿고 있었다. 그와 나 닮은 점이 생각보다 많았다. 어느 날 함께 마트에 갔다가 우연히 그 딸을 마주쳤다. 아빠. 낯선 듯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였다. 순간 그는 얼어붙었고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딸은 고개를 갸웃하며 나를 보더니 조심스레 말했다. 이제 괜찮아요. 나도 애 낳아보니 알겠더라고요. 아빠가 많이 외로웠겠구나. 그리고 조용히 안았다. 성훈 씨의 어깨가 떨렸다. 그날 저녁 그는 오랫동안 울었다. 우리 인생은 그날 이후로 조금 더 단단해졌다. 상처 위에 새 살이 돋는 느낌이었다. 과거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우리를 붙잡지 않았다. 가족이란 함께 부딪히며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임을 우리는 조금씩 배워갔다. 그날 밤 나는 작은 일기를 썼다. 다시 사랑할 수 있어서 고맙다.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어서 더더욱 고맙다. 이 문장을 쓰는 동안 나는 울고 웃었다. 내 인생의 남은 시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 같았다. 겨울이 다가왔다. 창밖으로 흩날리는 첫눈을 보며 나는 조용히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실내로 스며들었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따뜻했다. 성훈 씨는 내가 좋아하는 밤을 사왔다. 군밤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우고 우리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담요 속에 나란히 앉아 TV를 봤다. 그렇게 단란한 시간이 주는 위로는 오래된 상처도 조용히 감싸주었다. 내가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땐
다시는 누군가와 함께 웃을 수 없을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사소한 일상조차 소중하게 느껴지는 날들이 이어졌다. 예전엔 허전했던 식탁이 이제는 북적였고 냉장고에는 서로를 위한 음식이 채워져 있었다. 아침이면 먼저 일어난 성훈 씨가 커피를 내려주고 나는 조용히 그 옆에 앉아 신문을 넘겼다. 아무 말 없이 함께 있는 순간 그 자체가 깊은 대화였다. 하지만 마음 한편엔 늘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다. 자식들. 그들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특히 아들. 한때는 모든 걸 함께 나눈 존재였지만 이제는 전화 한 통조차 어렵게 느껴졌다. 나는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저 짧은 문자 몇 줄만이 돌아왔다. 잘 지내요. 너무 걱정 마세요. 그 문장이 얼마나 무정하게 느껴졌는지 모른다. 어쩌면 그는 나를 용서하지 못한 걸지도 모른다. 그날 밤 나는 성훈 씨에게 말했다. 나 아들 보고 싶어요. 그는 내 손을 잡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가요. 만나러 가요. 피하지 말아요. 그의 말이 나를 움직였다. 며칠 뒤 나는 조심스럽게 아들의 집 앞에 섰다. 문을 두드리는 손끝이 떨렸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현관문이 열렸다. 그리고 마주한 아들. 눈이 마주쳤다. 그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다 한 걸음 내게 다가왔다. 엄마 짧은 한마디. 나는 눈물이 터져나와 그를 끌어안았다. 내 몸이 작게 흔들렸고 그의 등도 떨리고 있었다. 미안해. 너무 오래 혼자였지? 그가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내가 더 미안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아는 채 울었다. 그 순간 세월의 틈은 조금씩 메워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훈 씨는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이제 괜찮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제 정말 괜찮아. 가로등 불빛 아래 우리는 천천히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인생의 페이지를 넘기는 듯했다. 쓸쓸했던 황혼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편지를 썼다. 아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사랑은 멀어져도 지워지지 않는단다. 그걸 깨닫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야. 글을 마친 후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다시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발 사이로 작은 희망이 스며들었다. 이제 마지막 한 장만 남았다. 나는 작은 화분 하나를 샀다. 화분에는 연약한 연두빛 새싹이 올라오고 있었다. 봄이 오고 있다는 신호처럼 내 마음에도 작은 희망이 돋아나고 있었다. 오랜 시간을 떠돌다 돌아온 나는 이제야 진짜 나로 살아갈 준비가 된 듯했다. 긴 겨울을 견딘 나무가 다시 꽃을 피우듯 내 삶에도 온기가 다시 스며들고 있었다. 성훈 씨와 나는 함께 사는 삶을 조심스럽게 이어갔다. 우리가 선택한 황혼의 동행은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 없는 오직 우리만의 이야기였다.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나는 침묵 속에서 그를 받아들였다. 서로의 상처를 감추거나 덮으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마주보았다.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우리는 이제서야 깨달은 듯했다. 어느 날 그는 내게 청혼했다. 반지는 없었고 화려한 말도 없었다. 우리 남은 시간 함께 걸어가요. 당신과 함께라면 그 어떤 날도 두렵지 않아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말보다 진심이 먼저 닿는 순간이었다. 서류 하나로 시작된 인연이 아니었고 조건도 명분도 필요 없는 우리만의 동행이었다. 작은 식당에서 조촐한 축하 자리를 가졌다. 내 친구 몇 명, 그의 지인 몇 명, 그리고 우리 둘뿐이었다. 특별한 날인데도 유난스럽지 않은 그 하루가 오히려 더 깊이 마음에 남았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고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지만 모든 걸 믿을 수 있는 눈빛이 오갔다. 삶의 마지막에 만난 기적 같았다. 며칠 뒤 나는 혼자 조용히 바닷가에 다녀왔다. 첫사랑과 함께 왔던 그곳이었다.
그날의 기억은 이제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감사했다. 그 상처 덕분에 나는 다시 사랑을 알게 됐고, 나 자신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으니까. 바다를 바라보며 나는 마지막으로 그 이름을 입에 올렸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잘 가요. 이제 정말 보내줄게요. 집으로 돌아오니 성훈 씨가 따뜻한 국을 끓이고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풍경이 왜 그렇게 눈부시게 느껴졌는지 모른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오늘 바다에 다녀왔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어요. 보내야 새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그 말에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땐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 있었다. 그날 밤 창문을 열자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지금까지 살아낸 모든 날들에 감사하다고. 상처도 배신도 눈물도. 그 모든 게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준 흔적이었다. 이제는 그것마저도 소중했다. 사랑은 나이와 조건을 가리지 않는다. 때로는 가장 늦은 시기에 진짜 사랑이 찾아온다. 나처럼 황혼 끝자락에서야 비로소 따뜻한 손을 마주잡게 된 이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당신이 견뎌온 그 시간은 절대 헛되지 않았다고. 그리고 나는 오늘도 내일을 살아간다. 이제 더는 두렵지 않다.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하니까. 어떤 사랑은 인생의 초입에서 시작되고 어떤 사랑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비로소 찾아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여인이 첫사랑에게 받은 배신으로부터 다시 일어서고 황혼의 새로운 사랑을 맞이하기까지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한 로맨스가 아닙니다. 그녀가 견뎌온 고통, 혼자의 외로움, 그리고 자존을 지켜낸 시간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 다 담아낼 수 없는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사랑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하지만 특별하다는 말이 언제나 좋은 기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녀에게 첫사랑은 곧 가장 깊은 상처였고 동시에 가장 큰 성장의 이유였습니다. 연인이자 남편이 되었던 그 남자의 이중적인 삶, 그리고 함께 손잡고 믿었던 한 여자의 배신은 누구라도 주저앉게 만들었을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배신을 안고 살아가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기억만으로도 하루가 무너지고 한 사람의 온기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이라는 존재를 되찾았습니다. 스스로 밥을 차려 먹고 스스로 울고 웃으며 스스로에게 다정해지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녀의 삶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다시 사랑했습니다. 이번엔 서류도 조건도 아닌 마음으로 다가온 사람을 통해 진짜 동행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성훈 씨와의 만남은 단순한 재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자신을 인정하고 삶의 마지막을 외롭지 않게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늙어갈 수 있다는 그 당연한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그녀의 눈을 통해 알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끝은 단순한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 채 남겨졌고 어떤 관계는 끝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인생입니다. 모든 갈등이 아름답게 해소되지는 않지만 상처 위에 피는 꽃은 누구보다 단단하고 아름답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누군가도 어쩌면 비슷한 아픔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다시 누군가를 믿을 용기가 나지 않아 외로움 속에 웅크려 있는 이들. 그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황혼의 사랑이 모두 비극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랑은 아주 늦게야 피지만 오래도록 지지 않는 꽃이 되기도 하니까요. 이제 그녀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쓰이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단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용기를 낸다면 내일은 분명 어제와 다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